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께 육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건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00년) 이후 또 1517년 이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대상, 이 대상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상, 이 호칭을 두고 부르는 사람마다 2012년을 우리가 기준해서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이건 뭐 참 정확하고 좋으면 참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서 대비해서 나오는 인간의 위치인데 2012년을 우리가 기점을 해서 본 적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피조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 참 피조물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내가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참 일종의 뭐 그런 걸 경건이라고 하나요? 경건이라고 할 수 있고 바른 자세인데 그렇지 않는 그 나쁜 자세 아니면 바르지 않는 자세, 즉 진리가 아닌 자세로 우리는 지금 인류가 치우쳐 있는 것은요 분명하죠. 전
사람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문장이 있다는 것 두고도 이게 우리가 어릴 때는 야,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다 하고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그 애국가조차 없애자 이거죠. 가사를 바꾸자는 거지.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는 그무 때문에 애국가를 바꾸자 하는 애국가를.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내용,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2012년이 지난 2020년 현재로 인류의 모델의 자리로서, 인류의 전체를 대상해서 선지자적인 자리를 대한민국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지금 정광훈 목사가 또 한 선지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어떤 참 건국 아버지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걸 부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1등이죠, 1등이죠. 아무도 정광훈 목사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정광훈 목사가 지금 걷는 걸음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국가의 지도자의 그 반열로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이런 그런 걸음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래 앞섰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선지자적인 자리를 가졌다 하는 것,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광훈 목사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입장에서의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자리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하는 이 참 어마어마한 자리,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회는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내 개인에게 바로 성령님의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성령님의 그 어떤 감동된 환경, 그거 자체가 개인에게 있어요. 개인.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인의 그 첫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에서 모든 인류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나아가는 방향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조금 또 오늘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좀 앞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 봐야 되는 유튜브가 있는데, 이 타이타닉에 침몰한 이 참 여러 가지 내용, 요거 보고 한번 들어봅시다.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심전도를 측정해.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 가보는 거. 사람이 가보는 거, 달까지 갔더니
1912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이후 108년 동안 그 누구도 타이타닉호의 내부 진입을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국 BBC는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에 승객과 선원의 시신 1,500구 이상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타이타닉호 보존을 주장해온 단체와 유족들이 고인들을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며 선체 진입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5월 벼랑간 타이타닉호의 독점 인양권과 선내 모든 유품의 소유권을 가진 미국의 민간업체 RMST사가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타이타닉호의 선체 진입 허가를 신청했고, 판사가 이를 승인하며 미국과 영국은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체 진입 이유는 타이타닉호 내부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르코니 무선 전신기를 포함한 유물을 꺼내는 것이었죠. 특히 무선 전신기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조난 신호를 보내 탑승객 2,200여 명 중 700명을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전기였습니다. RMST사는 이 무선 전신기를 회수해 전시할 예정이었는데요. RMST사는 1985년 타이타닉호가 발견된 후 지난 30여 년간 선체 내부가 아닌 침몰 지점 인근에서 수천 점의 유물을 발굴해왔죠. 그렇게 발굴된 유물들은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승객이 배에 맡긴 화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지했던 화물표는 59,000파운드에, 승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공된 점심 메뉴판은 76,000파운드에, 그리고 타이타닉호 침몰 직전에 연주된 바이올린은 무려 90만 파운드에 낙찰되기도 했죠. 특히 객실, 사물함 등 다양한 곳에 쓰이던 열쇠들도 경매에 올랐는데요. 그중 가장 비싸게 낙찰된 한 열쇠는 수십 년간 바다에 매장돼 있었다고 하기에는 각인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사실 이 열쇠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배 안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 열쇠는 왜 타이타닉 유물로 경매장에 나와 가장 비싸게 팔린 걸까요? 많은 이들은 당시 이 열쇠만 타이타닉호에 있었더라면 침몰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침몰은커녕 아예 빙산에 부딪힐 일이 없었을 거란 것이죠. 과연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였을까요? 신도 2배는 가라앉힐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타이타닉호의 운용사 화이트스타 해운은 선체 외관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구명정을 승객의 절반도 태우지 못할 단 20점만 설치했고, 승무원에게 비상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많은 승무원들이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었기에 승객들은 물론이고 서로 간의 소통도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방송 설비도 갖추지 않아 문제가 생길 시엔 승무원들이 배 안을 뛰어다니며 재난을 구두로 알려야 했죠. 물론 타이타닉호는 배를 만든 원자재부터 설계상의 실수까지 침수에 극도로 취약하기는 했지만, 화이트스타 해운사의 자만심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2,200여 명의 승객 중 1,514명 사망이란 대참사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생존 승무원 중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생존 승무원 프레드 플리트가 타이타닉호에는 망원경이 없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높은 망대에서 빙산을 포함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감시원이던 그는 배 안에 망원경이 없어 맨눈으로 바다를 감시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정확하게는 망원경이 아닌 망원경을 보관한 보관함에 열쇠가 없었던 것이었죠. 애초에 배에 승선 예정이던 항해사 데이비드 블레어가 실수로 후임 항해사에게 열쇠를 전달하지 않았고, 문제의 그 열쇠가 바로 타이타닉호엔 없었으나 타이타닉호 열쇠 유물 중 가장 비싼 값에 낙찰된 그 열쇠였죠. 만약 그 열쇠가 있었다면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리 빙산을 발견해 충돌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열쇠가 없더라도 보관함을 깨고 망원경을 꺼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실수와 집단적 자만심이 대참사를 야기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방금 했던 무슨 타이타닉에 대한 건 다른 거하고 다른 건요, 그 열쇠가 키입니다. 키. 지금까지 음모론이었는데 그거는 증거물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또 지금 요 다른 이야기는 지금 중국의 아편 전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에 그 연결되는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동인도 회사 17세기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로부터 동양에 대한 무역권을 부여받아 동인도에 설립한 무역회사의 통칭. 1595년 네덜란드가 인도 항로로 진출하여 향료 무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이에 자극받은 영국 런던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1600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특허를 얻어 동인도 지역 무역의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영국이 1757년에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 승리하면서
인도에서의 아편 재배 독점권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759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직원을 베이징으로 보내 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얼룡제는 이를 허락하였다가 갑자기 이를 거절하고 대외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1781년부터 1810년까지 청에 유입된 은은 무려 4,200만 양을 넘는 수준이었을 만큼 청나라는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압도적인 인구수로 공작기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국 시장의 침체와 면화를 생산하는 가정이 확산되면서 청은 더 이상 동인도 회사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면화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동인도 회사는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중국의 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일반 가정의 월 수입 중 5%가 차를 구매하는데 사용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의 수요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하여 차 하나가 대중국 무역의 90%를 독점해 영국이 한 해에 지출하는 은은 무려 28,000톤을 돌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안으로 영국 마약상들은 인도의 벵골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들여다가 청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지속된 평화 시기로 사회 분위기가 이완되었고 꾀패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으며 아편의 독성과 해악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던 당시에 아편의 환각 효과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자딕 메더슨 회사라는 자회사를 두어 아편을 밀수하고 차를 영국에 수출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 회사는 1832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역상인 윌리엄 자딘과 제임스 메더슨을 통해 중국의 광저우에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이름은 이화양행으로 당시 광저우는 광동성 지배 체제하에 유럽 상인에게 개방된 유일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봄베이의 사손 회사가 뛰어들어 두 회사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사손 가문의 데이비드 사손은 봄베이에서 직물과 아편 제조 사업을 일으켜 1830에서 1831년 사이 중국 아편 무역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아편 무역 프랜차이즈로 번 돈의 일부를 영국 왕실에 바쳤습니다. 한편 러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권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킵니다. 1813년에는 영국 인도 간에서 폐지하고 1823년에는 인도, 동남아시아 간에서 1833년에는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중국 간에서 폐지하여 동방무역을 완전히 자유화시켰습니다. 이에 1833년 데이비드 사손은 봄베이의 사손회사를 설립합니다. 곧 영국 정부가 데이비드 사손에게 면, 실크, 아편 제조의 독점권을 부여하며 데이비드 사손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 19세기 중반에 청나라와 대영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 19세기 청나라는 종합적으로 사회 기강의 해이, 은의 유출로 인한 재정난, 농민 생활에 공공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사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도광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1837년에 호광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농업상업을 개혁하고 아편을 강력히 단속하고 민간 자유를 존중하며 매우 높은 실적을 내고 있었던 임칙서의 이런 강경한 태도와 그가 제시한 아편 단속 정책에 설득된 도광제는 마침내 아편 무역을 작살내기로 결심합니다. 1838년 12월 31일 도광제는 임칙서를 광동수사로 삼았습니다. 1839년 3월 10일 광저우에 도착한 임칙서는 강력한 아편 단속을 실시하여 아편 금지령을 위반한 1600명을 체포하고 아편 2만 8천근을 몰수하였으며 부패한 관리들도 엄벌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손 회사 소유의 아편 2000상자를 압수, 폐기당하자 화가 난 데이비드 사손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매개로 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합니다. 1842년 8월 29일 영국군은 광저우를 포위해 조약을 맺으며 전쟁은 종결되고 영국은 배상금 600만 달러를 받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정권을 위임받은 대표가 도착하면서 영국군은 양쯔강 요충지를 차례로 함락시켜 청으로 하여금 난징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난징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배상금 1200만 달러 및 몰수당한 아편에 보상금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개항장에 영국인 가족의 거주를 허가한다. 홍콩섬을 영국에 하양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사수는 곧 중국 항구 지역뿐 아니라 대륙 전체의 아편 판매권을 요구했습니다. 만주 청왕조가 이에 저항하자 영국은 1856년 10월 8일 에로우 사건을 유발하여 다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 광저우 시내로 침입하여 이해 12월 광저우는 점령되고 시가지 곳곳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광저우를 점령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지방관의 괴뢰 정권을 앞세워 연합군위원회의 점령 행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청나라 정부로 하여금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1858년 6월에 맺어진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텐진 조약, 무역을 위해 10개의 항구를 개방한다. 이전에 금지했던 중국 내 외국인 여행을 허가한다.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 기독교를 공인한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다구포대를 잃은 불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약이 체결되긴 하였지만 청 정부의 강경파들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청 황제는 강경파들에게 심적으로 동요하여 1858년 후반 베이징에서 텐진 조약 비준을 강행하려고 하는 영구연합군을 막기 위해 다구포대에 포대와 기병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영구연합군과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청나라 군대가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다시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형제 중 한 명인 공친왕과 영구연합군의 협상에 의하여 전쟁은 종결되었고 러시아 제국의 중재하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이징 조약, 청나라가 비준을 거부한 1858년의 텐진 조약 내용을 비준한다. 텐진을 개항한다. 일규서절에 베이징 주재를 허용한다. 배상금 800만 양을 지불한다. 프랑스에 대해 몰수한 가톨릭 재산 반환을 인정한다. 영국과 러시아는 이해 조건 외에 개별적으로 청나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난징 조약으로 영국의 홍콩섬을 내준 청나라는 이 조약의 체결로 홍콩섬 맞은편의 주름을 1860년 10월 24일부터 영국에 하향하였습니다. 청나라는 아이운 조약으로 러시아 제국의 헤이룬강 이북 지역을 넘겨준 데 이어 이 조약으로 우수리스키 지방을 하향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편 전쟁을 통해 대재벌이 되어 인도와 홍콩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바그다드 출신의 데이비드 사순 일가도 러스차일드 가문과 홍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사손의 손자인 에드워드 알버트 사손과 러스차일드 가문의 막내 아들인 제임스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손녀인 아인 캐롤린 로스차일드와 결혼을 하며 두 가문은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러스차일드 가문과 홍맥으로 연결되는 데이비드 사손 일가가 아편 전쟁 시기를 전투로 활동했던 홍콩과 상하이는 1865년 로스차일드 일족의 아편 무역을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HSBC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은행은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2009년 5월 홍콩에서 인민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초의 외국계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중국까지도 이러한 거대한 사건들로 유대인들의 영향 아래에 들어갔고 아직도 이런 상관관계로 중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의 현재 국가체제인 공산주의가 유대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준 내용에는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즉 선지자라는 위치에서의 대한민국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 세 내용의 그 이스라엘 망했다는 설명에 대한 그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편 전쟁이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는 이 내용에 인도에 있는 데이비드 사순 그래가지고 인도에서의 그 일종의 로스차일드와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이고 데이비드 사순도
데이비드 자체가요, 영어 표현이서 그렇지, 이게 그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죠. 여기 유대인이라고 할 적에는 또 대한민국의 가야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건 2000년 전이라서 이렇게 뭐 돈으로 이렇게 장사해서 나라를 지금 횡포를 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요 유대인하고 또 하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또 중국에 있는 유대인이죠. 그거는 참 드러내기 쉽지 않는데, 이제 공산당 이야기 나오면은 그쪽에 유대인이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지금 아까 그 타이타닉 그 침몰 문제라든지 아편 전쟁이라든 이런 요소에 오늘날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저 가문이 어떻게 크는지 이거 자체를 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또 유대인이라는 것.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입니다, 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이 내용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지자의 위치가 필요해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시는 거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 번 그 의미를 많이 그 좀 이렇게 새겨 듣고 자꾸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